우리 식탁에서 참 익숙한 뿌리채소, 바로 마입니다. 끈적끈적한 점액질에 아삭하게 씹히는 맛으로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마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있다는 사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산약이라는 이름입니다. 이렇게 음식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마, 전통적인 지혜 속에서는 아주 깊은 의미를 지닌 약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마, 즉 산약에 담긴 이야기를 함께 차근차근 풀어가 볼까 합니다. 과연 이것은 그저 배를 채우는 음식이기만 할까요? 아니면 그 속에 우리 몸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열쇠가 숨어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마음속에 한번 품어보시고 저와 함께 산약의 세계로 들어가 보시죠. 자, 지금부터 이 소박해 보이는 뿌리 속에 어떤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에서부터 그 이름에 담긴 뜻, 그리고 전통의학의 지혜와 역사 속 이야기, 마지막으로 오늘날에는 어떻게 활용되고 또 어떤 점을 생각해야 하는지까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산약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흙 속에서 막 캐낸 뿌리가 어떻게 약재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지 그 첫걸음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흙과 잔뿌리를 털어내고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내는 과정입니다. 이 세심한 손길을 거쳐야 비로소 마는 뽀얀 속살, 즉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모든 준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엔 이렇게 용도에 맞게 잘라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음식으로 쓰든 약재로 쓰든 이렇게 잘라주어야 건조도 잘 되고 나중에 유효 성분도 잘 우러나올 수 있겠죠. 아주 중요한 준비 단계입니다. 이렇게 잘린 만조각들이 이제 건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분이 날아가고 좋은 성분들이 응축되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것을 산약이라는 약재의 이름으로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음식에서 약으로 넘어가는 딱 그 경계에 서 있는 모습이죠. 식물로서의 마는 본래 덩굴을 뻗으면서 자랍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는 이렇게 지지대를 세워서 햇볕을 듬뿍 받게 해줘야 땅속 뿌리가 실하게 여물게 됩니다. 하늘의 기운을 받아 땅의 힘을 키우는 식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이름에 담긴 깊은 뜻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왜 평범한 마라고 하지 않고 굳이 산약이라는 다른 이름을 붙였을까요? 산약, 외산사에 양약자를 씁니다. 글자 그대로 산에서 나는 약이라는 뜻이죠. 이게 단순히 산에서 자라기 때문만은 아니고요. 산처럼 굳건하고 귀한 힘을 가진 약재라는 존중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이 식물에 학명을 붙일 때 보통 발견한 학자의 이름을 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의학자의 이름을 따서 디오스코레아라고 부르죠. 대상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동양에서는 산약, 즉 산의 약이라고 부르면서 그 쓰임새와 가치를 이름에 바로 담아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이름에서도 드러나는 게 참 흥미롭죠? 옛 한의학 서적에서는 약재를 상품, 중품, 하품 이렇게 세 등급으로 나누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상품이라는 건 독성이 거의 없어 오래 먹어도 몸에 해가 없고 생명을 기르며 우리 몸의 근본을 돕는 최상의 약재라는 의미입니다. 산약이 바로 이 상품에 속하는 대표적인 약재 중 하나로 아주 귀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통의학에서는 이 산약이 우리 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한다고 봤을까요? 그 원리를 한번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산약의 작용을 크게 세 단계로 이해했습니다. 첫째는 우리 몸의 중심을 튼튼하게 한다고 봤어요. 여기서 중심이란 소화기관, 즉 우리가 먹은 음식을 에너지로 만드는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비위, 피위를 말합니다. 이 중심이 바로 서면 둘째로 몸 전체의 에너지, 즉 기운이 보충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기운이 잘 돌면서 몸 전체의 균형이 잡히고 안정된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우리 몸을 집 한 채에 비유하면 이해하기가 한결 쉽습니다. 소화 기능은 그 집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중심 기둥인 셈이죠. 산약은 바로 이 기둥이 약해졌을 때 이것을 단단하게 보수해서 집 전체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산약은 우리 역사 속에서도 아주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시대를 거슬러 삼국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훗날 백제의 무왕이 되는 서동이라는 청년이 있었죠. 이 청년이 바로 말을 캐서 팔아 생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아이들에게 나눠주면서 노래를 퍼뜨렸고 그 노래 덕분에 신라의 선화공주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는 건 다들 잘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이 이야기가 그냥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당시 마가 일반 백성들에게 아주 익숙한 식량이었고 또 생계를 위한 중요한 경제적 자산이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심지어 일부 학자들은 이걸 보고 당시 백제에 발전된 마 재배 기술이 신라로 전해지는 과정을 엿볼 수 있는 단서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우리와 함께 해온 산약에 대해 현대 과학도 당연히 궁금증을 가졌겠죠. 그 안에는 도대체 어떤 성분이 들어있을까 하고요. 자, 그럼 이 오랜 약초를 오늘날의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대 과학이 주목한 성분은 바로 디오스게닌이라는 물질입니다. 식물에 들어있는 스테로이드의 한 종류인데 이게 우리 몸에 특정 호르몬을 만드는데 시작점이 되는 물질, 즉 전구물질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구조의 문제입니다. 우리 몸은 마치 다물쇠와 열쇠처럼 구조가 딱 맞는 물질에만 정확하게 반응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디오스게닌 같은 천연 물질을 바탕으로 하면 우리 몸의 호르몬과 구조가 똑같은 열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적으로 구조를 살짝 바꾼 합성 열쇠는 어떨까요? 자물쇠에 잘 안 맞거나 억지로 열려고 할 수도 있겠죠. 바로 이런 구조의 차이가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우려이기도 합니다. 물론 현대 의약품이 모두 천연 물질로만 만들어질 순 없겠죠. 현대 과학은 산약의 디오스게닌처럼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의 구조를 깊이 연구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더 새롭고 효과적인 물질을 개발하는 출발점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하자면 전통의 지혜가 현대 과학에 영감을 주는 셈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산약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즉 균형 잡힌 시각입니다. 아무리 상품약재라고 해도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떤 약초든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내 몸의 상태를 잘 살피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의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마라는 아주 익숙한 음식에서 시작해서 산약이라는 깊은 지혜를 품은 약재의 세계까지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매일 대하는 이 식탁 위에 또 어떤 평범한 음식들이 이 산약처럼 깊고 놀라운 약의 역사를 품고 있을까요? 오늘을 계기로 주변의 음식들을 한번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도 좋겠습니다.